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 영상들을 보시면은 시작할 때 인트로 화면이 거의 필수적으로 막 띄워져 있었어요. 막 빵빵 이러면서 막 뭐 피셔 엠베스트 막 이러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시작할 때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겁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뭐 딱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해요. 어차피 주제는 썸네일에 다 있으니까 그냥 바로 영상이 시작함과 동시에 짓거리죠. 그래서 바로 저도 짓거립니다. 요즘 관심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꺼내 드릴까 합니다. 때는 언제냐?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당 한 128달러죠. 100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던 2013년입니다. 이때 샀어야 됐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장에 참석한 그 워렌 버핏이 있고 여기 또 부회장이죠. 찰리 먼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2013년에 하게 되죠. 찰리 먼거가 뭐라 그랬냐? 비트코인이 성공할 만한 통화가 될 확신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하나도 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단한 찰리 먼거가 비트코인이 이제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이게 세계 언론을 타고 쭉 퍼져 나갔죠. 그러면서 당시에 1비트코인에 128달러 정도 하던 게 1비트코인에 100달러까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뭐 그때도 사고 언제든지 샀어야 되는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당시에는 뭐 거의 한 30% 가까이 찰리 먼거의 발언으로 폭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찰리 먼거의 예상과 다르게 4년 후인 2017년에 비트코인은 13,000달러로 거래됩니다. 2013년에 비해서 거의 100배 이상 상승을 해버리죠. 그러자 2017년 또다시 우리 찰리 먼거 형님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또 꺼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미치광이다. 급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버핏 형님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 가치 없는 자산이다. 이거는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거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빌 게이츠도 역시나 비트코인 이거 쓰레기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거물들이 대놓고 손에 막 비트코인을 까니까 거의 13,000달러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은 3,000달러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또 4년 뒤인 올해죠. 2021년에 먼거의 예상과 또 다르게 비트코인은 이제 6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2018년 저점 대비 20배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찰리 먼거 형님은 2011년에도 또다시 또 의미심장한 발언. 나는 중국인들을 존경한다. 암호화폐를 금지한 건 올바른 결정이고 비트코인은 애초에 만들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먼거 형님이 또 한 번 초를 치시고 나서 비트코인은 역시나 또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분이 이제 찰리 먼거 형님인데 언젠가는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이나 예측이 번번이 틀렸고 뭐 거의 10년 전에 예측에 비하면은 지금 뭐 거의 한 600배 올랐어요. 멍반꿀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찰리 먼거가 폭락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때 조정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정 때 사두면은 기본 수십 배는 먹는다. 이게 이제 멍반꿀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나올만 하죠. 이렇게 한때 명성을 날리던 투자자들이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예측이 막 틀리면서 명성을 깎아먹는 일은 정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뇌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학습이 줄어들게 되면 뇌의 신경세포와 수상돌기의 수가 줄어든대요. 생각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자기 주장만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만약에 뇌가 늙는 것, 자기 주장만 강해지고 이제 편협하게 생각하는 걸 막으려면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문화를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찰리 먼거 형님은 이미 그의 인생에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라는 충분한 성공을 거두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리고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냥 자신의 생각이나 고집 이런 걸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의 의견을 듣는 우리들이 투자에 성공해서 뭐 부자가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채널 같이 이렇게 고품격 주식 재테크 전문 채널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험한 거나 공부한 거 이런 거 열심히 가지고 나와서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의 의견이니까 먼거 형이 뭐 맞건 틀리건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일 뿐 뭐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찰리 먼거와 비트코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죠? 새로운 문화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게, 그리고 우리 뇌가 늙지 않게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낯선 곳에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라고 뇌과학자들은 말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낯선 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지금.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당장 직장에서 휴가를 내기도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때려치고선에 가면 되는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해라. 근데 당장에 퇴근해서 쉴 시간도 부족한데 새로운 분야를 다시 공부할 우리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나면 다음날 출근을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바로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게 우리 뇌를 늙지 않게 하고 투자에 실패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문물도 받아들이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계속 변하고 특히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변화 때문에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2013년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에 그냥 과감하게 살 수 있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처드 데이비스의 책 2030 극한 경제 시나리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넓혀보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죠. 첫 번째 이야기부터 흥미로운데요. 새로운 지역의 역사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과 이런 새로운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는 어디냐? 인도네시아죠. 여기에 북서부에 아체라는 지역이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로궁아 해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를 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하면 또 서핑이죠. 여기 로궁아 해변도 파도가 굉장히 좋아서 서퍼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 그래요. 근데 지난 2004년에 이쪽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해일이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몰아닥치죠. 이때 건물 대부분이 다 파괴가 됐고요. 지역 주민 거의 90%가 사망해서 7,500명 중에 400명만 딱 살아남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좀 세부적인 지도를 보면 여기거든요. 그럼 2004년 해일이 발생한 이후에 완전히 뭐 건물 같은 거 다 부서지고 인원들도 많이 사망을 했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난민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어렵게 생활할까요?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나왔겠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보다 인구도 더 많아지고요. 살아남은 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어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해일이 밀려들면서 건물이 전부 붕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뭐 금고라든가 뭐 지갑이라든가 이런 거 다 떠내려갔겠죠. 여기 지역은행도 해일에 휩쓸려가지고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관된 장부라든가 현금이면 싹 다 쓸려내려간 상태. 한마디로 2004년 당시 이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다 망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곳의 지역 전통은 과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금으로 예물을 하고요. 또 이런 귀금속 같은 걸로 경조사를 치르는 분위기가 다행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몸에 좀 지니고 있던, 아니면 또 급하게 챙기고 나간 이런 귀금속으로 다시 재기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요 기반을 마련했는데, 해일이 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계 각국은 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자원봉사로 사람들을 많이 투입하고 장비도 많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글로벌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서 나무랑 돌 같은 거 치워주고요. 붕괴된 건물도 다 치워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도로도 새로 좀 깔아주고 상하수도도 많이 설치를 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 공사를 다 해줬다. 이때 각국의 공사 인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죠. 자원봉사자분들도 역시나 일정한 뭐 활동비 정도는 지급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체 지역이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이 없거나 뭐 주말에는 이분들도 역시나 좀 쉬고 싶죠. 그랬을 때 바닷가에 와가지고 뭔가 먹기도 하고 그러고 싶었나 봐요. 이때 해일에 살아남으신 지역 주민들이 몸에 지니고 있거나 보관 중이던 귀금속 이런 걸 팔아서 이 바닷가 좋은 자리에 나무 같은 걸로 허름한 식당 같은 걸 뭐 짓고 스노클링 장비 같은 거 좀 대여 좀 해주고 이렇게 수영하고 놀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요. 자, 그렇게 영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공사 인원이나 자원봉사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집들이 나중에는 점차 이렇게 좋게, 제대로 된 외형을 갖추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이 된 거죠. 주택 공급하고 인프라 건설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휴대폰 사업도 뜨고요. 오토바이 임대 사업도 뜨고 택시까지 뭐 기본적인 식당이라든가 호텔
이런 뭐 숙식 외에 다양한 경제가 거기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복구 인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언젠가 다 빠져나갔겠죠. 그 이후에도 편리한 시설, 인프라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이 지역 경제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해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경우도 있죠.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해가지고 이제 돈을 가지고 뭐 애기들이 노는 거 보이시죠? 이때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MF 이런 외환위기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위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가 붕괴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달러 대비 우리 뭐 원화라든가 아니면 독일은 마르크화죠. 이게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요. 뭐 독일과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마르크화를 가지고 애들이 막 벽돌 쌓기 놀이를 하고 이 정도로 돈의 가치가 아주 휴지 조각이 된 거죠. 또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런 기업의 생산 공장이 그냥 폭탄 맞춰서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공장을 돌릴 석유도 없고요. 그렇게 생산도 안 되는 마당에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됐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뭐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으로 국가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붕괴됐다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의존할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을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바로 이 아체 지역의 해일 문제였거든요. 금이나 뭐 귀금속 같은 게 있었으면은 역시나 사람들이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시 식당을 차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은 가상화폐죠. 뭐 비트코인 같은 거. 이렇게 국제적인 거래가 가능한 자산만 만약에 우리가 원화를 계속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말씀드렸지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뭐 자원을 살 때 너무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뭐 금이나 귀금속, 가상화폐 같은 이런 자산이 없으면은 살아남은 사람들, 전쟁에 살아남건 뭐 해일에 살아남건 어떻게 경제 위기에 살아남건 이 사람들이 뭔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그거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의 존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일단 이 아체 지역만 보더라도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경우를 또 먼저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흥국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잘 생기니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특히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막 채택을 하기도 했죠. 책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 교도소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교도소라는 곳이 경제 시스템이 있을까 싶지만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당연히 물자가 풍족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매점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 있죠. 이런 거를 구입해가지고 쓰게 되는데 여기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 내에서는 현금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하게 되는데 재소자들이 매일 나가서 노동을 하죠. 농사일을 하고 그에 따라서 급여를 조금 받아요. 개인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매점에 가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을 직접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특히나 미국 법상에는 재소자들한테 무슨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이런 소액의 돈을 지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규칙도 잘 지키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거죠. 뭐 프리즌 브레이크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폭동도 일어나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안 하면은 모범수가 되죠. 모범수가 되면 시간당 받는 임금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라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재소자들이 매점의 제품을 구입할 때 구매할 만큼 충분한 돈을 지불해주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뭐 시간당 20센트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소액을 준다. 그리고 이 안에서 현금이 통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외부 가족이 현금을 보내줄 수도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루이지애나 교도소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시스템이 재소자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데 처음에는 뭐 구슬이라든가 아니면 통조림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원시적인 형태의 화폐를 대체하는 물건이 거래의 물물 교환으로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도트를 이용한 거래 방식으로 경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도트란 건 뭐냐면은 미국의 개방형 선불 카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요. 그럼 계정과 연결된 카드로 물건을 카드처럼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 충전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편의점 등에서 현금 충전 카드를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자리 도트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그 숫자만 입력을 하면 현금이 충전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상품권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문화상품권도 1년 번호를 입력하면은 이걸 뭐 충전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죠. 도트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은 14자리의 비밀번호만 알면 거래가 자동적으로 성사가 됩니다. 현금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을 통하면 외부에서 내부로 현금 없이 돈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죠. 코드 번호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리고 또 제소자 간에 필요한 물품을 거래하는 방식도 굉장히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영화 많이 봐서 알지만은 또 교도소 내에서도 지하 경제가 또 있겠죠. 뭐 마약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청부 살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조직을 관리한다거나 뭐 이런 불법적인 지하 경제까지 요 도트를 통해서 요게 한 번에 50만 원까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도트 번호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이런 지하 경제까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이 아니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미국의 루이지애나 교도소를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깜빵 갔다 오는 것도 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루이지애나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경제 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죽을 때까지 책이 아니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또 있다는 거죠. 자, 왜 사람들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통제해주는 정해주는 이런 편리한 결제 수단이 있잖아요. 지들이 노동을 하면 거기에다가 뭐 자동적으로 전산으로 입력이 돼가지고 아무런 현금 없이 매점에 가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두고 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시리아에 있는 난민 수용소 문제도 이제 유사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는데 재소자들 모두 이 매점에서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돈을 지불받을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니면은 또 화폐가 직접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무슨 뭐 도트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두에게 풍족하게 뭐 물자가 공급되고 돈을 지불해 준다거나 뭐 그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화폐 거래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뭔가 비리가 생기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못 쓰게 한다 그래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인들 누구나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다. 그리고 물자도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런 경제 시스템, 뭐 가상화폐 이런 거 새로 안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국가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자 욕구가 틀리죠. 그래서 효율적인 뭔가 새로운 경제 체제, 경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대체 무슨 뭐 엘살바도르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신흥국도 그렇게 아니죠. IMF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는지 자,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일단 첫 번째로 미래의 사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 수요가 늘어나죠. 해일이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건데 최근에 보면은 막대하게 풀려나온 유동성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등의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수는 어떤 생각을 하냐. 지금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뭔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요거는 대부분 조금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뭐 바꿀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잖아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구나. 이것을 일단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루이지애나 교도소 경제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뭐 빈부격차 문제라든가 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이 얼마나 큰지 이게 비트코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열망은 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나타나죠. 루이지애나 교도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제정한 이런 경제 시스템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뭐 물물 교환도 일어나고요. 지하 경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방식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뭐 젊은 세대는 월급만으로 주택을 구입한다.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자산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너무 심하죠. 여기서 불만을 느끼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뭐 뭔가 시스템이 잘못된 걸 알아도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새로운 경제 시스템, 경제 체제,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게 이제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가상화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열풍이 일었던 거죠. 여기서 이런 갈등 문제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비트코인이 부각이 된다. 이런 존재 가치를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책은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한 책은 아니고요. 일부의 내용 중에서 이 경제가 붕괴된 사례 아니면 그 위기 사례, 여기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 생겨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엿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도 딱 나오는 거죠. 뭐 댓글 보면은 꼭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 비트코인이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사회적 불안이 증가할 때 특히나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이 든다거나 세대 간의 갈등이나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이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새로운 경제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치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여기서 가치가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뭐 돈이 많은 찰리 먼거가 봤을 때 도대체 비트코인이 왜 필요하고 자기 주변에도 그렇고 자기 삶에서는 비트코인이 필요 없었겠지만 실제적으로 뭐 신흥국이라든가 척박한 국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 아니면은 뭔가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고 가치를 매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전부 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뭐 간단히 좀 요약을 좀 해드리면 2030 극한경제 시나리오의 2부 내용에서는 뭐 경제 체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책, 산업이 실패한 국가와 그에 따른 빈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부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아카타의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 그에 따른 이 시의 붕괴, 그리고 칠레 산티아고의 폭등 문제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번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역사는 우리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싶고 특히 돈을 버는 법을 배우고 싶죠. 근데 각 국가와 지역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독서죠. 그래서 저는 생업에 좀 찌들리고 그렇다고 해서 퇴근해가지고 쉴 시간도 부족한데 이때 책까지 읽는다는 건 굉장히 가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이런 깨달음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게 이걸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근데 나머지 내용도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출판사랑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 영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고 생각이 넓어지셔서 역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럴 때 기회를 잡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